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이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 2. 미국은 굴복해야 했다. 3. 현대로템이 신기록을 세웠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한국은 폴란드로부터 40조 원에 이르는 원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를 뿌리는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웨스팅하우스입니다. 2023년 4월 웨스팅하우스의 CEO는 폴란드 현지 언론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 CEO가 직접 폴란드 현지 언론까지 만날 정도면 웨스팅하우스가 얼마나 다급하고 구차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난해 10월 한수원은 폴란드 전력공사와 풍트노프 지역의 원전 2에서 4기를 짓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곧바로 미국 법원의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은 자신들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고유 기술이라며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재를 뿌렸습니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 소유권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인데요. 대체 웨스팅하우스는 왜 이런 추태를 부리는 걸까요? 1차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재뿌리기는 한수원이 폴란드는 물론 체코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두고 경쟁을 하는 앙금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의 입장은 웨스팅하우스와 전혀 다릅니다. 한국형 원전 개발 초기 분명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지금 모델은 완전히 독자 개발한 것이어서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에서 이길 때까지 원전 수출 협상을 할 때마다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하긴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즉 진상은 웨스팅하우스가 불어도 피해는 한수원이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폴란드나 체코, 영국, 사우디 등 한국이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국가는 대부분 미국의 우방국인 만큼 법적 분쟁 자체만으로도 수주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진상짓은 역사가 깊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전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를 수주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았는데요. 웨스팅하우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SMR 원천 기술을 한국과 공동 개발했으니 한국이 혼자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조금이라도 돈을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결국 한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부분 기술료를 주고 합의를 하거나 끝까지 가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송은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입니다. 일단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00년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인수했는데 한수원의 APR-1400이 자신들이 인수한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원자로인 시스템 80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됐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전 기술의 수출 규제를 명시한 미국 연방규정집 CFR에 따라 한수원의 APR-1400에 포함된 기술이 미 에너지부의 허가 대상이라는 주장도 함께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업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2007년 6월부로 만료된 해당 기술의 사용 협정문에는 로열티 지급 없이 국내외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기술에 대해 웨스팅하우스가 소유권과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한국 측에서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 이미 법적으로 명확한 것입니다. 아울러 나토 가입국이자 미국과 2020년 원자력 협정을 맺은 폴란드에 한국의 원전 수출을 제한할 미국 내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지재권을 문제 삼은 바 있는데요. 당시 기술 이전은 이미 끝난 상황이었지만 한수원이 핵심 기술 잔입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전과 한수원은 100% 기술 자립에 성공해 당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에 로열티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전업계는 이런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를 보유한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는 최근 웨스팅하우스 지분 49%를 캐나다 우라늄 업체 카메코에 매각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한 지 4년 만에 일부 매각이 진행된 것으로 브룩필드는 여전히 51%의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즉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정상적인 상태의 기업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브룩필드 입장에서는 매각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웨스팅하우스의 몸값을 최대한 올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노리는 것은 한국이 따낸 수주권에 자신들과 협력을 해야 한다는 억지 인식을 심어서 재매각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최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독 수주 능력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한국은 효율적이고 규격화된 원전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도 훨씬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웨스팅하우스가 진상을 부리는 이유는 팔아먹기 전에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 정도로 망가진 이유는 일본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일본을 대표하던 기업 도시바는 최악의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도시바의 해체 가능성이 높다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 간판 IT 기업 도시바가 파산 직전까지 몰린 이유는 2006년 영국 국영 BNF로부터 54억 달러를 지불하고 인수한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인수 추정가는 2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도시바는 제너럴 일렉트릭, 미쓰비시 중공업 등과의 경쟁에서 2배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이 기업을 인수하는 악수를 두고 맙니다. 이때 입찰에서 패배한 두산중공업은 눈물을 흘렸고 도시바는 이겼다며 환호했지만 몇 년 뒤 이를 두고 하늘이 대한민국을 도운 3대 사건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 결말은 일본에게 끔찍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원전업계 최악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원자력 발전소 공사가 늦어지면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도시바는 독립 경영을 고수하면서 4000 웨스팅하우스의 손실을 방치했습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7조 원대의 손실을 밝히자 도시바는 그제서야 생존하기 위해 돈 될 만한 것은 매각에 나서기로 했는데 당시 간판 사업부인 반도체 부문까지 매각 위기에 놓였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후 도시바는 본업까지 몰락해 파산으로 접어들었고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에 팔리게 됩니다. 도시바 몰락의 원흥이 된 웨스팅하우스는 분명 미국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도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 리뉴어블과 캐나다 우라늄 생산기업 카메코가 지분을 양분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원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원전 관련 특허를 일부 가지고 있을 뿐 여기저기 팔리는 유령회사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한국이 수주한 사업의 진상을 부려 최소한의 합의금이라도 뜯어내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또다시 매각하려는 얄팍한 전략을 노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피곤하게 구는 웨스팅하우스를 이참에 한국이 사버리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우리가 산다면 특허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려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는 몸값은 그야말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 재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캐나다 기업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웨스팅하우스를 딱히 강하게 밀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협업을 압박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정치인들의 사적인 목적 때문이지 미국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동맹국들을 과하게 압박하다 보니 사우디나 유럽 국가들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유럽의 원전 협력에 미국이 뜬금없는 퇴짜를 놓은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유럽은 당장 원전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행보를 보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패권국의 힘을 과시하던 미국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면서 흔들린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흔들리는 미국이 결국 원전 산업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며 웨스팅하우스에게 최악의 결말을 안겨준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K방산이 또 한 번 신기록을 경신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지 4개월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1차 물량을 전달하더니 이번엔 그보다 한 달 더 빠른 3개월 만에 K2 전차 2차 물량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3일 현대로템에서 폴란드 그드니아 항해 K2 전차 5대가 기존 납기 예정일인 6월보다 3개월 앞서 도착했다고 밝히며 K2 전차가 그드니아 항에서 하역되는 영상을 공개했었는데요. 약 2달 전에 2만 5,000톤급 선박에 실려 마산항에서 출발하여 현지 시간 22일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었다고 합니다.
현대로템 측은 정부와 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조기 납품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공을 돌렸습니다. 지난해 9월 방위사업청은 K방산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획기적인 수출 지원을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부, 소요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등의 모인 통합 수출 지원 그룹을 출범시켰었고, 예와의 K2 전차 수출 전담 조직인 팀 K2를 꾸려 수출 후속 조치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K2 조기 납품 역시 팀 K2의 활약이 뒷받침되어 있었는데요. 국방부와 방사청, 군은 K2 전차 수출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줬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신속한 품질 검사로 전반적인 출고 일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의 지원을 결정한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한국의 뛰어난 방산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조기 납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 현지에서도 K2 전차의 조기 납품에 매우 인상적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의 도움에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뿐만 아니라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2대 역시 도착했었는데요. K9 자주포의 경우 이번에 도착한 물량이 벌써 3차 출하분입니다. 지난해 10월 23문을 출하한 뒤 12월에 12문을 공급했었고 이날 추가로 12문을 공급하면서 폴란드가 보유한 K9 자주포는 총 48문이 되었고 K2 전차는 15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후반기에도 추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 번 미친 듯한 배송 속도를 보여준 한국에게 폴란드 네티즌들이 찬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무기 공급을 기반으로 폴란드는 빠르게 군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폴란드에서 열린 병역 박람회에서 전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대대적으로 전시되었고 수많은 폴란드 시민들이 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K2 전차와 K9을 직접 눈으로 본 폴란드 시민들은 이렇게 거대한 첨단 무기가 지구 반대편에서 겨우 4달 만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경이롭다고 전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독일은 한국이 또 한 번 해냈다는 소식에 도대체 독일 전차는 언제쯤 도착하냐고 유럽 네티즌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는데요. 이제 독일 방산은 한국보다 느리다는 꼬리표를 영영 뗄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들이 속속들이 폴란드에 도착해서 러시아 국경을 향해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어 푸틴이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3.5세대 전차가 러시아를 겨냥하고 배치된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K2 전차의 공급과 함께 폴란드를 위한 K2 전용 전차탄을 생산하는 대규모 탄약 공장이 러시아의 코앞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푸틴 대통령이 매우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직전에도 푸틴은 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특별한 전차 포탄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극대노한 반응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챌린저의 전차의 포탄 가운데 일부가 열화우라늄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발표되고 바로 다음 날인 21일 푸틴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영국이 실제로 열화우라늄탄을 제공할 경우 서방이 핵무기를 사용했다 판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서방과 러시아의 핵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었죠. 그런데 열화우라늄탄이 무엇이길래 푸틴이 이렇게 극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열화우라늄탄이라는 이름대로 포탄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적중하는 순간 핵폭발을 일으키는 핵포탄은 절대 아닙니다. 열화우라늄은 핵무기 제조나 원자력 발전용 연료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물질로 철이나 납보다 훨씬 무겁고 밀도가 높아 미국과 러시아 등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갖춘 국가들에서는 날개 안정 분리철갑 탄핵스프스의 관통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화우라늄의 강도나 밀도만을 보면 또 다른 관동자 재질인 텅스텐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열화우라늄탄이 특별한 이유는 일반적인 금속 재질로 제작된 전차탄보다 압도적인 장갑 관통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열화우라늄탄이 압도적인 관동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열화우라늄탄이 날아가면서 발생하는 특유의 자기첨예화 현상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금속 전차탄의 경우 포탄이 장갑판에 충돌하게 되는 순간 발생하는 높은 열로 인해 포탄의 끝부분이 연해지면서 뭉툭하게 뭉개지기 때문에 관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가장 단단한 텅스텐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죠. 하지만 열화우라늄은 열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첨단부의 일부만이 녹아내리면서 벗겨져 나가 뾰족한 형상이 장갑을 뚫는 순간까지 유지되어 관통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열화우라늄탄은 전차 대전차전의 결전병기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만만치 않은 우크라이나가 열아우라늄탄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러시아 기갑 부대의 끝장나 버릴 게 분명하게 푸틴이 핵무기라고까지 말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었던 것입니다. 푸틴이 한국 전차들이 폴란드에 배치된다는 소식에 진저리를 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열아우라늄탄 때문인데요. 당연히 강력한 화력을 사랑하는 민족인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80년대에 열아우라늄탄 연구를 진행했었고 열아우라늄탄용 금속우라늄 합금을 개발하여 시제품까지 제작하는 데 성공했었으나 하지만 원자력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걸려 결국 우라늄 합금으로 제작된 관동자 시제품은 전량 폐기되었고 연구는 급하게 종결되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못하게 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할 한국인들이 아니었죠. 열아우라늄을 못쓰게 한다면 텅스텐으로 열아우라늄과 같은 효과를 내면 되지 않겠냐는 발상으로 텅스텐 중합금 관동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국내 유일의 종합탄약 생산기업 통사는 최신 다단 열처리 기술 및 미세조직 제어 기술을 통해 텅스텐 관동자가 마치 열아우라늄탄처럼 자기첨예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자기첨예화 기술이 적용된 K2 날개안정 분리철탑탄은 열아우라늄 수준의 관동력을 자랑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날개안정 분리철갑탄 기술은 독일과 한국이 대등한 수준이라고 여겨져 왔었지만 이 결과물로 인해 텅스텐 관동자 기술만큼은 한국의 최고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자기첨예화 기술이 적용된 국산 120mm 날탄인 K76은 최소 600mm가 넘는 관통력을 가지게 되면서 K1A 전차의 화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첨예화 기술뿐만 아니라 복합제 이탈피와 SCD 장약 기술이 적용되어 발전된 형태의 포탄이 바로 K2 전용 포탄으로 제작된 K79인데요. 이탈피 사고란 날개안정 분리철갑탄의 핵심 부품으로 관통자를 감싸고 있는 껍질을 말합니다. 이탈피는 장약의 추진력을 온전히 받으면서 포구를 이탈한 순간 관동자에서 빠르게 벗겨지며 추진 에너지를 관통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탈피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관통자의 추진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되어 관동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초경량 고강도 복합제 이탈피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고 결실을 맺어 K79 포탄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CDB 장약은 온도 둔감 화물질을 표면에 도포하여 대기 온도의 영향을 덜 받아 저온에서도 포탄의 속도가 떨어지지 않으며 포신의 무리를 덜어주어 연사 속도를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들까지 적용된 K79 포탄의 정확한 관통력은 기밀사항이지만 최소 700mm에서 800mm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용 열아우라늄 날탄인 M829A3의 관통력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사실상 현존하는 최강의 관동력을 가진 전차탄이라는 소리이죠. 이 강력한 화력 덕분에 러시아의 5세대 전차 아르마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3대 전차 중에 K2 전차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K2 전차의 전용탄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K2 전차 전용으로 개발된 다목적 포포탄 히트 MPK-280은 다목적 신관에 장착하여 폭발할 타이밍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병과 장갑차를 상대로 매우 효과적인 폭탄인데요. 무엇보다도 고각 발사를 통해 전차의 천적이라 불리는 공격 헬기를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K2 전차가 대공사격 모드에 들어가면 조준경을 통해 거리 정보가 신관에 입력되고 발사된 포탄이 공격 헬기에 인접하게 된 순간 근접 신관이 작동. 탄체 전체가 동시에 폭발하며 사방으로 파편을 날려보냅니다. 이 무시무시한 K2 전차용 전차탄들은 폴란드의 요청으로 폴란드 현지에 세워지는 포탄 생산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으로 현재 풍선칩과 탄약 공장 건설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이 공장에서 연간 10만 발의 K2 전차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를 향하는 전차, 포탄 중 일부만 열아우라늄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펄쩍 뛰었던 러시아가 이를 능가하는 관통력을 가진 한국의 텅스텐 날탄 10만 발이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소식이었죠. 러시아가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는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정상회담에서 지각을 일삼으며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었던 푸틴이지만 이번 시진핑 주석을 맞이할 때는 마치 황제를 맞이하는 듯한 의전을 보여주었는데요. 게다가 중국의 무기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마치 보스를 대하듯이 공손한 자세로 회담에 임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한국 방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이 이루어내고 있는 일들을 보니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군관이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K방산 특공대가 더 기쁜 소식을 들고 오리라 기대해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은 반도체형 희귀가스, 네온의 가격이 1년 6개월 만에 결국 바닥을 찍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네온을 국내 기업이 빠르게 국산화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안정화된 영향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 가격의 톤당 가격은 최고가를 찍은 지난해 6월 290만 달러 약 37억 원보다 무려 99% 하락한 53,700달러 약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난해 12월 58만 3,900만 달러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폭리를 취하던 중국 업체들이 국내 가격보다 30% 정도 다운된 가격을 제시하면서 바짝 엎드렸지만 한국 업체들은 한국 선물 사용하겠다며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생산과 러시아산으로 상당수 충당이 되자 중국산을 대부분 배제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시작된 무전쟁으로 인해 네온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를 노린 중국 업체들은 가격을 수십 배나 크게 몰렸습니다. 이 기회에 한몫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 업계가 분노한 것은 자국 업체들에게는 종전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최고 55배 몰린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 때문입니다. 네온은 웨이퍼 반도체 원판 위에 빛을 이용해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의 주재료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원료로 꼽히지만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 희귀가스 생산량의 70% 이상을 점유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주로 수입했지만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2분기부터 평년 대비 40배 이상 폭등한 중국산 희귀가스를 어쩔 수 없이 들여오면서 지난해 중국산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80에서 100%까지 늘었습니다. 그 사이 네온 가격은 지난해 6월 전년 대비 약 55배 오른 290만 달러 약 37억 7,500만 원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올해 전쟁 발발 직후 2배의 가격으로 몰랐지만 3월 지난 우크라와 러시아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자 3월 대비 4월부터는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중국 업체들의 농간 때문입니다. 반도체 칩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가스이기 때문에 국내 삼성이나 SK 등이 당장 다른 공급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이후부터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6월에 290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고 9월까지 240만 달러를 오르내리다가 국내 업체들이 네온가스를 국산화하고 양산을 시작한 10월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과의 1등 공신은 포스코 TM시스템입니다. 양산은 2019년 말부터 약 2년 동안 네온 생산물 준비에 오고 있던 와중에 수급 불균형으로 희귀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자 국산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습니다. 두 회사는 작년 8월 말 시운전 등을 거쳐 제품 품질 평가를 마쳤고 10월부터 양산물 시작해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공급하기는 많이 부족한 양이지만 이렇게 생산된 국산 네온은 전량 삼성과 SK 등 국내 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국산화로 양산이 시작되자 네온 사용량이 40%가량을 국산으로 대체했고 양산이 더욱 늘어나는 모레에는 이 비중을 100%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워닝머티리얼즈, 솔머티리얼즈 등 한국 기업들도 네온 등을 일부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산 희귀가 수입 비중을 크게 줄이자 중국 업체들은 세계 반도체 점유물 1위 국가인 한국에 소외당할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은 전량 러시아산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악화하면서 네온 등 희귀가스 수요 자체가 줄어 국산 가스와 러시아산만으로도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가정 행태와 러시아의 희귀가스 수출 제한 조치 연장 등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한국 소재사가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네온가스의 수급에 홍역을 치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네온에 이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제논XE 가스까지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노는 3차원 3D, 수직 구조 V 랜드 플래시 등 첨단 반도체, 식각 공정에 필요한 희귀에 쓰이고, 식각은 노광 이후 웨이퍼에 새겨진 회로 외부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현재 전량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템은 2023년 하반기까지 제조 기술을 확보한 뒤 2024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재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은 무회로를 통해 군사무기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 등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WSJ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무기의 제작에 필요한 24나노 이상의 반도체 등은 자체 생산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하의 반도체 등도 국제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SJ는 또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튀르키예 등의 루트를 확보해 반도체 제재의 공백을 거의 메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러시아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러시아의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됐는데 이런 현상은 중국 해관 총서 세관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이 공개한 해관 총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직접 회로IC는 오히려 약 2.4배로 불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튀르키예를 통해 추가로 러시아의 반도체를 무해 수출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정 반도체들의 경우 튀르키예에 대한 수출량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기간 튀르키예에서 이들 품목과 유사한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량은 320만 달러로 2021년 7만 9천 달러에 비해 약 40배로 폭증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정보기관과 재무부 관리들이 튀르키예와 오만, 아랍에미리트 UAE와 국제 암시장 등을 방문해서 러시아의 물자 조달망 단속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중국 최고 핵무기 연구기관은 시장의 특성을 간파해 수십 차례에 걸쳐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9일 중국의 핵무기 연구기관인 중국공정물리연구원 캡이 미국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를 상당량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캡은 1997년 미국 수출 블랙리스트에 몰랐고 캡이 운영하는 10개 법인에도 미국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캡은 별다른 문제 없이 중국 내 재판매업자를 통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우회 구입했습니다. 조달한 대부분의 미국산 침은 7나노에서 14나노 크기 첨단 고성능 제품으로 TSMC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캡이 구매한 첨단 제품들은 국제 암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를 통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미 상무부 관리인 케빈 몰프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해외 거래의 경우 미국의 수출 통제를 집행하기가 극도로 어렵다고 하면서 특히 국제연금 시장에서는 못 구하는 것이 없다 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 제재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민감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대부분 허가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고 WSJ 지적했습니다. WSJ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 자료를 이용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기술 관련 품목 중 94%, 약 2,652건이 허술한 통제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만든 수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SJ에 따르면 대중 수출이 허가된 품목에는 국가 안보 및 무기와 관련된 반도체, 항공우주 부품, 인공지능 AI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무부가 국가 안보보다 무역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뒤로는 중국과 장사를 하면서 겉으로는 중국 반도체 제재를 위해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제조국들이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고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